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박지은 기자가 준비했던 네. 이제 요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국제유가, 기름값에 대해서. 네, 어떤가요? 기름값은 진짜 우리가 다 기름을 다 쓰니까 와닿잖아요. 막 기름값이 너무 안 떨어져서 뭐 한 다 막 2,000원씩 아직도 유류세 인하 적용돼도 막 2,000원 언저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다들 유가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유가가 지금 뭐 한 5월 초? 5월달 뭐 10일 정도에서 100불 아래로 한번 떨어졌었어요.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상승세를 타다가 어제 또 1%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WTI 기준으로 116.87달러네요. 잠깐만요. 저희 PPT를 띄울까요? 네네. 예.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옛날 사람 돼버렸네. 아 이게 뭐 PPT도 비율이 그래요? 아 처음 안 사시네요. 아 네. 기자들이 참 이런 거 못해요. PPT 만들었다 그러면 다들 막 박수 쳐주고 엑셀 한다 그러면 다들 박수 쳐주고 아무튼 네 유가 많이 어제 밤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 유가 관련해 가지고 어제 새로운 소식들이 조금 있었는데 네네. 그거에 대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유가 좀 보시면 뭐 지금 1년 차트거든요. 와, 3월에는 120달러까지 올랐었네요. 그때 이제 전쟁이 딱 터지고 나서였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고 이건 두바이유인데요. 두바이유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에 막 코로나 터지고 나가지고 막 제로 유가 가고 이랬을 때가 있었는데 뭐 전쟁 일어나고 또 뭐 수요도 늘고 하면서 유가가 쭉 올라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저녁에 나왔던 뉴스는 그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감산했던 것을 더 이제 감산을 원래 약속했었는데 그 감산했던 거를 규모를 줄이는 이제 그거였었잖아요. 근데 그 규모를 더 적게 줄이래.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지? 증산이죠, 쉽게 말해서. 감산한 거를 줄인다. 그러니까 증산인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예전에 그 코로나 터졌을 때 네네네. 이제 유가가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산유국들 그때 막 저장할 곳이 없어가지고 선물 같은 거는 막 마이너스까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거의 뭐 제로 유가다 뭐다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산유국들도 버텨야 되니까 생산량을 줄인 거예요. 그때 그쵸. 이제 대규모로 원래 오펙이랑 오펙 플러스 이런 기구들이 잘 합의가 안 되는 기구들인데 대대적으로 합의를 해서 생산량을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 네네. 이게 생각보다 네네네. 코로나19 반등이 세게 오면서 맞아요. 뭐 이따 제가 또 준비하는 거에서도 또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반등이 세게 오면서 유가 수요가 확 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잘 안 늘려 얘네들이. 거기에다가 잘 안 늘리다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러시아 유가 기름 뭐 이런저런 차질이 겪고 있는데도 안 늘리다가 이번에 이제 조금씩 원상 회복을 하는 거죠. 네네. 과거 수준으로. 그래서 조금 그 뒷부분인데 제가 그냥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원래 2020년 4월에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유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970만 배럴을 줄이기로 합니다. 증산 규모를. 970만 배럴을 줄이기로 했다가 작년 이제 한 1월 4월에 수요가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감산 규모를 줄이자. 그래서 그 감산 규모를 970만이었던 거를 580만으로 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400만 배럴을 더 생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월부터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매달 40배럴, 그러니까 매달 40배럴이 아니고 이달은 매일 하루당 원유 시추하는 양을 40배럴씩 이제 40만 배럴씩 늘리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8월부터 40만 배럴 이렇게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6월부터는 43만 2천 배럴로 늘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달 들어가지고 이제 결정된 게 64만 8천 배럴로 늘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거의 원상태 되는 거 아니에요? 6월 정도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온 게 64만 8천 배럴이 어떻게 나왔냐면 9월까지가 이제 43만 배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나눈 거예요. 9월까지 증산하는 걸. 그래서 7월에 64만, 8월에 64만인데 다 더해 보니까 아까 580만이라 했잖아요. 그걸 다 이제 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그 생산량이 같아진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펙 플러스가 네네네. 코로나 이전의 생산량을 생각보다 빨리 한 거네요. 원래 네. 계획보다? 원래 계획보다 빨리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원래 40만 배럴씩 이렇게 늘리기로 했다가 네. 이 폭을 63만 몇천 배럴 이렇게 늘려면 네, 그만큼 네, 네. 조금 한두 달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걸 뭐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고 매달 결정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원래는 그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유가 너무 오르니까 야, 너 빨리 더 증산해. 감산 규모를 더 줄여.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안 받아들였죠. 그러다가 그래서 원래 6월 달에는 제가 말했잖아요. 40만에서 3만 배럴 늘렸어요. 그래서 야, 3만 배럴 늘려가지고 뭔 효과가 있냐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50%를 늘린 거죠. 어제 이제 늘린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사실은 그러면은 원유가 더 많이 생산되니까 공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유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유가가 어제 올랐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보니까 같은 날 나온 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 원유 재고인데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주보다 한 500만 배럴 정도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원유 재고가 2022년께 제일 밑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4억 2천만 정도 될 거예요. 지난 예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적은 수준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나오는 수치들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줄어드니까 아, 재고가 많이 없네. 수요가 그만큼 센가 보다. 근데 50% 증산했지만 그래도 모자랄 것 같은데 라는 시각이 겹치면서 이제 유가가 어제 조금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러시아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 원래 러시아가 그 전쟁 전에는 하루에 1,100만 배럴을 생산했다 그래요. 근데 최근에 이제 조사에 따르면 그 산유량이 한 5월 달 기준으로 970만 배럴로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00만 배럴 하루에 러시아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해요. 근데 아까 제가 하루에 64만 8천 배럴씩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 배럴이 빠졌는데 64만밖에 안 늘려? 이런 측면도 이제 조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네. 아, 그러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어차피 국제 유가라는 게 네네네.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한mon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도 하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그 어찌됐건 수요와 공급이 기본적인 네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쪽에서 많이 사용한 만큼, 그러니까 어찌 뭐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급속도로 막 항공도 많이 다녀야 되고 무역도 더 늘고 공장 가동도 더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코로나 이전까지 얼마만큼 왔느냐가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점인 것 같은데. 네네네. 이런 수요는 거의 따라온 것 같은데 공급이 100이 줄었고 63만이 올라왔으니까 한 35, 6만 정도가 여전히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이제 올라간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네요. 네, 그런 이제 시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 사실 유가를 우리가 얘기하기가 되게 좀 전망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뭐 지정학적 문제들도 있고 사실 이렇게 갑자기 새로운 변수가 된 게 또 러시아 이 전쟁 때문이니까. 그래서 제가 뭐 확실히 전망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을 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이제 3분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데 이제 3분기 하면 우리가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휴가 시즌이라서 많이 쓰죠 그만큼. 그래서 3분기까지는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지금 사실 공급하고 수요가 어떤 데는 공급이 거의 초과 공급이 약간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그 연구원들 따라서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보이는데 어쨌든 3분기에는 수요가 좀 늘어날 거다라는 시각이 있으면서 3분기까지는 고유가 지금의 유가 수준이 조금 떨어지거나 뭐 비슷한 수준이 아니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또 짚어보면 우리가 이제 쿼터리스를 해서 우리가 증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문제는 몇몇 국가들 뭐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이런 데를 빼고는 전부 다 그 40%를 40만 배럴을 늘리기로 했는데 그만큼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2013년 이때부터 계속 저유가 상황이 오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야 이 생산 설비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시추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다시 이 뭐라고 하죠 리뉴얼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걸를 못하는 내용이니까 지금은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보면 오펙 산유량 및 생산 쿼터 추이인데요. 쭉 보시면 2021년 이 쿼터가 계속 올라가는데 산유량은 그만큼 못 미치고 있어요. 이런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뭐 40만 배럴씩 더 매일 뽑는다고 얘기는 했으나 그거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공급량이 그래서 그 정도로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시각들도 어제 이제 그 증산 소식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조금 뛰게 된 이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아마 3분기에도 좀 지속될 거라고 봐져서 3분기에도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14년도부터 그 투자가 못 됐던 흐름이 우리가 근데 유가가 좀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 보면 그때 당시로 잠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2008년까지 그러니까 리먼 오기 전까지 네. 유가가 막 150불 넘어간다. 엄청 고유가였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리먼이 터지면서 역시 20, 30대로 팍 주저앉고 그리고 다시 중국이 원유를 또 쫙 흡수를 하면서 다시 110불, 120불 이렇게 막 올라가던 시절이 2011년 그리고 2012년에도 100불 언저리에서 계속 놀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유가가 확 떨어진 게 미국의 이제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셰일 오일이 나오면서 이제 유가가 확 떨어진 측면이 있는데 네. 셰일 오일은 네. 빨리 뽑고 빨리 접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셰일 오일 이제 그걸 이제 비전통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전통적인 방식은 일단 시추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네. 그 닦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쌩쌩한 원전 아니 그 유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유전에 일단 빨대를 꼽아서 이렇게 빼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느 정도 사용을 했으면 당연히 이게 나오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새로운 공법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유전을 신규로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쭉 계속 맞춰나가고 넓혀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아까 박지은 기자 얘기한 것처럼 12년, 13년 이후부터 이제 저유가로 쭉 가면서 네. 그때 투자가 못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유가가 언제 또 올라가느냐. 저유가가 굉장히 오래 갔어요. 16년. 이 정도까지 쭉 가다가 네. 그러니까 12년에 이랬다가 14년부터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가던데요. 한 10한 5, 6년 정도까지 낮아지다가 네.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뭐 하면서 그때 조금 올라간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또 코로나 때 박살나고 그리고 지금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네. 생산량이 못 쫓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예전에 어떤 경우랑 진짜 옛날 사례랑 비교를 하면 네네. 기억이 조금씩 가물가물하긴 한데 미국이 한때 2차 대전 정도에 보면 그때 생산량 1위, 수출량 1위 막 엄청나게 뽑아서 그 태평양 전선에도 넣고 유럽 전선에도 넣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뽑았었는데 네. 이제 중동이라는 것도 나오고 네. 미국 내에 다른 유전이 개발이 안 되면 생산량이 확 줄어요. 셰일가스 나올 때쯤 되면 미국이 맥시멈으로 생산할 때 대비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을 안 하고 더 이상 기술 개발을 안 하고 새로운 유전을 개발하지 않으면 이게 네.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 박지은 기자 얘기한 것처럼 UAE라든지 네. 중동 사우디라든지 네. 이렇게 원래 좀 돈이 있고 이런 데들은 계속 개발할 여력이 있죠. 뭐 영국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근데 그 이외의 산유국들이 있어요. 네네.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이란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란 경제제 때문에 완벽하지 않죠. 네. 그리고 원래 많이 나왔던 이런 코카서스 지방에 그런 지방 같은 것도 봐도 상당히 좀 낙후가 돼 있고 네. 또 새로운 기술이 또 개발이 좀 안 돼 있어요. 예전에 보면 어디서 막 그리고 브릭스 그러니까 브라질 앞에서 세계 최대 유전이 발견됐대. 예전엔 이런 기사들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거의 그런 기사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대대적인 투자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생산량이 좀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유가가 막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저유가로 인해서 축적됐던 어떤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경쟁력 악화된 부분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 오고 있는 상태고 그게 어쩌면 지금의 공급을 확 늘릴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것도 있는데 네. 원래 네.
그 유가는 네. 스윙 보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오펙이랑 오펙 플러스는 네. 한 명이 네. 치고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뺏기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국제유가 시장이라는 게 그쵸. 네. 어차피 뭐 장기 계약을 맺어서 도입할 수도 있지만 스파 물량도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네.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 뭐 리비아라고 해봐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국제유가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생산량을 조절하고 싶은데 갑자기 리비아가 막 급발진하는 거예요. 원래 생산량이 100인데 우린 150 하겠어. 여기서 막 뽑아내요. 뽑아내면 어떻게 돼요?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보다 싸게 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국제유가가 내려가요. 떨어지겠지. 그러면 시장을 뺏겨요. 그럼 상황이 안 사우디도 되구나. 어떻게 돼요? 사우디도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내리면 딴 데도 내려야 돼요. 그게 예전에 미국이 셰일가스 나왔을 때 맞아요. 그때 제일 잘 보여줬어요. 네, 그 되게 그랬잖아요. 계속 늘리고 네.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사우디 석유 장관이 가가지고 우리 이러면 다 죽는다. 특히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줄일 테니까 줄이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럴까 하고 돌아서서 증산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석유 장관이 진짜 열받아가지고 네네. 너네 우리 생산 단가가 얼마인지 아니? 하고 빡 뿌린 거예요. 사실 이거 생산 단가를 좀 말씀드리면 네. 한 셰일가스가 한 40불 안팎이라고 해요. 40불에서 60불 정도. 그리고 이제 러시아나 뭐 이런 평범한 산유국들이 한 20불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우디는 4불이에요, 4불. 그냥 거기는 너무 땅이 좋아서 꽂으면 나오는 거. 파이프만 꽂으면 나와. 근데 이제 거기에 예를 들면 그런 그 왕가 소유니까 네. 왕가의 품위 유지비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붙여서 그거의 손익분기점이 한 20몇 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꽂는 건 4불인데 그 외에 이제 부대 비용이 더 많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사우디는 20불만 한 30불 정도만 넘어가면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2015년 이때 보면 평균 유가가 20불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막 10불대 나오고 이러거든. 그때 사우디가 미치는. 그런데 사우디가 그 정도로 미치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죽겠죠. 그 다음부터 단합이 잘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산량 조절에 들어가는 거고 그때부터 서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사우디 말을 좀 들었어야 됐구나. 이러면서 서로 됐고 코로나 때 다 힘드니까 단합이 더 잘 됐고 올라갔는데 생산을 안 해. 돈이 더 올라가네? 돈 버는 맛이 있네. 이러면서 더 잘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또 유가가 또 계속 올라가면 또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죠? 사람들이 석유보다 다른 거 조금 더 쓰려고 해요, 사실. 국제유가가 높아지면 대부분 한 50%는 뭐 발전이나 운송에 들어가고 뭐 나머지는 뭐 다른 데 들어간다고 치면 다른 대체 상품을 개발하게 돼요. 그쵸. 예전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올 발칙한 에너지에서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원전이 그래서 석유 파동이 처음 일어났을 때가 이제 50년대 스웨즈 전쟁 때인데 그때 이제 처음 원전 상용화도 막 시작이 되고 영국에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도 1, 2차 석유 파동 겪고 이러다가 우리 진짜 석유에 먹히겠다 싶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했고요. 이렇게 안 쓰는 국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고유가로 가면 우리의 고객들이 딴 주머니를 찰 수도 있겠구나. 약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유가 조절을 그런 타이밍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 유가도 우리가 탄력성이 되게 낮다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많이 오르면은 그 탄력성이 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대체재가. 그렇죠. 네네. 예전에 150불 이렇게 갔었을 때 우리 막 바이오 디젤 얘기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그때 막 이미 경제성이 떨어진 그런 폐 광구들이 있어요. 그 광구들을 싸게 사가지고 여기에서 끝까지 한번 빨아보자. 석유를 끝까지 한번 빨아내보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게 진짜 계속 그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그런 측면도 아마 그래서 계속 유가를 고유가로 가져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로 또 보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3분기에 봐야 될 것들이 지금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중국 그 상하이 봉쇄 해제가 돼가지고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공장 가동이 되니까 거기다가 중국은 지금 자기들 원유를 팔지 못하게 수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되지 않겠냐 이런 수요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되는 게 있고 이제 유가라는 게 이제 공급 수요만으로 해결이 되면 되게 쉬운데 지정학적 이유들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서 지금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조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게 오펙에서 그런 결정을 하니까 미국에서 정말 환영한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말에 바이든이 이제 사우디를 갑니다. 그래서 사우디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거기에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기름값을 잡으러 간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왜냐면 이제 미국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1월 달 중간 선거가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 평가죠. 그쵸. 근데 지금 미국에 엄청나게 물가가 많이 올라서 아시겠지만 안 좋은 상황이고 특히나 경유 가격이 엄청 올라가지고 거기는 경유를 통해 가지고 일하는 화물 일을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파업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바이든이 이제 사우디랑 나 처음 취임할 때부터 나 사우디랑 안 볼래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걸 잡고 이제 사우디를 방문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가면 6월 30일 날이 아마 오펙 다음 달 회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8월에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그 전에 이제 사우디를 가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가지고 어떤 뭐 유의미한 얘기가 나오면 증산을 더 많이 하게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석유 지금 러시아 이렇게 가격이 급등했던 게 러시아에 대한 제재 때문이잖아요. EU에서 한 98%인가를 안 받는다고. 예. 헝가리인가요? 헝가리가 이제 석유관으로 직접 받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 끊을 수가 없어서 그거를 제외하고는 안 받는 거고 미국하고 이쪽은 뭐 애시장부터 안 받는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러시아 석유를 안 받기 시작하면서 크게 증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도를 통해 가지고 세탁이 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인도가 그걸 사가지고 싸게 뭐 되게 많이 쌌더니 한 40% 싸더라고요. 그래서 사가지고 그걸 정제시킨 다음에 이제 원산지를 속이고 미국에 팔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 또 중국에서도 러시아 걸 좀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 100만 배럴을 안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인도랑 중국에서 어떻게 물량을 좀 받아주면 수급하고 공급이 좀 맞아지는 상황이 좀 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보면 3분기까지는 수요가 워낙 좀 강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가 수준에서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고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증산을 하기로 했으니까 조금 떨어지는 수준 정도로 보는 것 같고 그 이후에 4분기가 되면은 오히려 바이든도 갔다 오고 또 뭐 이런 이런 일이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분도 뭐 중국이나 인도에 조금 소화가 되면서 인도나 중국에서 소화가 되면 다른 지역의 가격이 또 영내 지역의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 기름값이 내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조금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유가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하반기는.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좀 봐보면 네. 예를 들어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는 이유는 유가 잡으러 가는 것도 있는데 네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좀 있다라고 봐요. 어찌 됐건 지금 중동의 맹주는 사우디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 이란 핵 사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네네네. 아랍권의 이런 지지를 좀 얻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사우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란의 핵 사찰 뭐 핵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해결한다는 전제하면 네네. 이제 이란이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 플레이어에 네네. 그러면 항상 이란이 들어오면 유가가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사우디가 선택을 할지 뭐 이런 것도 하나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원전 수출도 단돌이 하러 가는 것 같아요. 사우디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12조 원전 수출했다고 러브콜 보냈다고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만 보낸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내고 그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도 있는데 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핵사찰 문제도 걸려 있고 핵 문제도 걸려 있고 해서 미국의 동의 없이는 되게 들어가기 힘든 구조예요. 그러면 그 문제도 해결을 할 거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 올라서 좀 주머니가
두둑해진 김에 돈 많이 드는 원전 좀 해서 내용도 좀 짓고 이것저것 해서 에너지 전환도 좀 하고 좀 산업 구조를 좀 다변화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렇다면 전기가 필수인데 무탄소 에너지가 대세니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원전 일단 해보자.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것도 하려면 뭐 어찌 됐건 안보라든지 이것 때문에 미국과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석유값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는 거 되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우디랑 바이든이랑 만난 다음 날 오펙 플러스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더라도 뭐 이란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유가는 진짜 진짜 좀 크게 꺾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란에 대한 강경 메시지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드라이빙 시즌이랑 겹치고 하반기에 겨울 수요랑 합쳐지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간다는 그 이슈만 보일 게 아니라 거기서 그렇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조금 봐야 되는 그렇죠. 상황인 거예요. 좀 잘 봐야 돼요. 바이든이 사우디를 간다, 중동을 간다. 네. 원래 미국 대통령이 중동을 가는 거는 굉장히 다 정치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항상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를 우선을 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과거처럼 더 복잡하게 얽혀 있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하나도 아세요? 이스라엘도 산유국이에요. 이스라엘에도 자기네 앞바다에서 천연가스도 나오고 그거 수출도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낫나?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상당히 새로운 그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진짜 궁금하긴 해요. 사실 진짜 기름값만 잡으러 갔을 수도 있어. 중간평가 때문에 야 내가 진짜 급한데 일단 3분기에는 좀 내리자. 휴가 때 좀 놀러 좀 가자 마음 편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근데 거예요. 좀 듣기로는 바이든이 가려고 그 전에 엄청 물밑 작업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히 그거 말이 안 되네. 그거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슈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보는 것만이 뭐 지금 기름값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산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유주나 화학주가 그래서 어떻게 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정리를 제가 하자면 일단 정유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좋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정제 마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지금 듣기로는 정제소 그러니까 그 원유를 사들어가지고 정제하는 그 설비들이 많이 크로징이 됐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유의 그 수급에 상관없이 지금 정제 쪽은 좀 마진이 좋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화학이 사실 문제잖아요. 워낙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문제였는데 화학은 기름값이 떨어져도 조금 어렵다라는 측면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지금 증설을 좀 미뤄왔던 것들이 증설이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증설이 80%가 는다고 하고요. 올해 이제 뭐든지 다 중국이 문제래. 네. 근데 우리나라도 진짜 증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화학 쪽은 기름값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힘들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 중으로 화학하고 정유를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오펙에서 이렇게 갑자기 50%를 늘린다는 이슈가 나와가지고 좀 전망들이 원래 하반기 이 원유 전망도 나왔었는데 조금씩 수정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유 전망 얼마 나왔었죠? 그때 뭐 90불에서 110불 막 이렇게 막 전망을 했었는데 당장 오늘 여기에 대한 얘기를 포함을 하지 않고 나온 하반기 전망들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얼마 전에 그 산업경제연구원에서 하반기 경제 전망이 나왔어요. 이때 여기서 나왔던 게 유가 $100대 중반 그리고 환율 1250원 100불 보는 거예요. $100대 중반이요? 그러니까
105달러. 105달러. 뭐 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저는 얘네들은 꼭 말을 쓸 때 100달러대 중반이라고 하면 사람 150이라고? 저도 지금 100달러대 중반은 105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요. 박지은 기자 분석이랑 되게 비슷해요. 하반기 국제유가는 주요국의 통화 긴축 등 유가 하락 요인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요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구조적 공급 부족 때문에 상반기보다 조금 상승할 것으로 봤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이거 유가 전망은 되게 월 초부터 해가지고 좀 빨리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마 이때 정리한 시점이 제 생각으로는 3, 4월 달에 조금 꺾였을 때 90불 네. 언더로 갔을 때 이때 네. 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110불 잘하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한 밴드가 90에서 110불이었던 것 같아요. 110불 정도. 그래서 네, 지금 유가는 그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 다음 주 중으로 제가 정유랑 하락에 어떤 영향이 좀 있는지 품목별로 이게 또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휘발유보다 경유값에 관심이 더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게 보면 희한하게 우리의 통상관념은 휘발유가 훨씬 비싼 기름이잖아요, 경유보다. 근데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국제 시세도 경유가 좀 더 비싸요. 근데 올해는 특히 유독 더 비싸더라고요. 제가 네. 얼마 전에 한번 국제 경유 가격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올랐어요. 지금 배럴당 막 115불, 117불 이러더라고요. 네. 이거 보면 되게 경유값이 진짜 문제가 되겠다라고 싶은 게 휘발유는 대부분 이제 일상생활에 많이 있어요. 근데 경유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경기 민감도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차 기사들, 그러니까 영업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용 차이 많죠. 이게 그래서 아마 경유값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그런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경유값이 문제가 돼서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좀 각광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유사들의 그 경유 정제가 되게 많대요. 비중이 많대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그래가지고 한국 정유사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고 다른 이제 나라들 우리랑 같이 또 호주라든지 뭐 이런 데서 조금 정제소를 많이 문을 닫고 있는 추세라 가지고 우리나라에 사들여서 정제를 해서 수출하는 물량이 조금 좀 각광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 관점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하더라고요. 이거 보면 진짜 약간 우리나라 예전에 정유사들 트렌드가 뭐였냐면 2013년, 12년 이때 그 아스팔트에서 기름 뽑아내는 게 그 트렌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가가 하도 올라가고 경유값이 너무 세지고 이러니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정유를 하면 뭐 아스팔트부터 이렇게 쭉 나와서 경유 나오고 휘발유 나오고 그쵸. 이러잖아요. 네. 경유가 한 50%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밑에 단에서 한 번 더 이거를 처리를 해서 경유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게 우리 정유사 4개 있잖아요. 4개 다 시설이 있어요. 지금 아마 좀 그래서 아마 돈 잘 버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출해서 돈 잘 벌면 국내에서 마진 좀 내려도 되잖아. 국내 마진 또 똑같이 가져가더라고. 이게 무서워 기름쟁이들은. 언제 꺾일지 모른다. 기름이 이렇게 가다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이란 얘기 좀 나오고 이러면 뭐 이렇게 슉 내려가니까 거기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뭐 아무튼 아니에요. 그거는 기간 사업으로 특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좀 그렇죠. 혜택을 좀 베풀 때는 좀 베풀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이게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전기요금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글로벌하게. 그거 이제 우리나라는 뭐 많이 안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상화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진짜 외국은 얼마나 올랐나 그 얘기 조금만 해드릴게요. 네네 재밌습니다. 네. 아니 우리 아파트에도 붙어 있더라고요. 전기세 오른다고, 전기 요금 오른다고 그거를 아파트에 붙여놨어. 사람들이 다들 엄청 민감해하니까. 갑자기 관리비 많이 관리비 나오니까 관리비 4월부터 올랐습니다. 기본 요금이 전화 하나 봐요. 그래서 기본 요금이 올랐다고 뭐 그 붙여놨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어때요? 영국은 지난 4월에 전기요금 54% 인상했어요. 그리고 스페인은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7% 올렸어요. 우리 이제 2배네? 네, 옆에 있는 일본 있잖아요. 네. 일본도 35% 올렸어요. 근데 거기는 전기가 뭐 어떻게 독점 판매인가요? 아니요. 여기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릴게. 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전력 민영화가 되면 이게 전력 민영화예요.
뭐 전력 민영화를 하자 안 하자 뭐 이런 말은 아니고 이게 전력 민영화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걸 민영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전력을 생산하는 거에 민영화가 아니라 전력 판매하는 데를 많이 만드는 게 민영화. 그러니까 한전을 여러 개 만드는 거. 리테일을 여러 개를 만들죠. 전기 도소매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전기 판매업을 할 수 있는 데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나라는 송배전망이 확실히 깔려 있잖아요. 네, 그거 다 누구세요? 한전소예요. 네. 예를 들어 전력 민영화를 했어. 네. 그래서 전력 판매를 할 수 예를 들어 삼성이 전력 판매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전 거를 좀 빼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전이 100원을 받는데 그럼 우린 90원 책정을 해서. 근데 송배전 누구 거? 한전 거잖아. 송배전료를 따로 받아요. 보통 이래서 전기요금 민영화가 된 데는 전기 요금이 있고 송배전 요금이 있고 다 따로 나와요. 네. 그래서 전력 민영화가 되면 뭐 경쟁 관계로 인해서 뭐 싸질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엔 멍멍이 소리예요. 100% 훨씬 많이 오릅니다. 왜 송배전료가 추가되거든. 봐봐요. 송배전료가 한전이 자기네 전기 팔 때는 안 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삼성 전기를 보내준다, LG 전기를 보내준다, 안 받을 것 같아요. 무조건 받지. 그렇죠. 그럼 무조건 엎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전력 민영화 되면 일단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 민영화, 전기 판매사,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업자들 이미 다 민영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거 전기 민영화하는 거 이거 좀 손봐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그 그룹 오너사들 지분이랑 다 연관이 있어요. 다들 재무제표 보시는 분들은 좀 알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SK, 뭐 GS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 민간 발전사들이 민간 발전사들이 ENS 다 이런 데들 100% 자회사예요. 지주사예요. 배당을 엄청 때리거든요. 나중에 이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이 때문에 저는 민간 발전사들도 어느 정도 좀 희생을 좀 해야 된다는 필요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좀 최근에도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S&P 상한제에서 뭐 고소한다고 네. 하는데 네. 안 돼요. 뭐 정부를 두둔하는 건 아닌데 별로 그거는 실효성.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횡재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격 많이 벌면 그거를 횡재세로 걷는 나라가 있다면서요. 그걸 똑같이 걷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아무튼 그 이슈도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네.